네, 안녕하세요. 기태쌤입니다. 서술형 점수 확인도 했고, 이제 성적도 나왔고, 온라인, 오프라인 이제 병행해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저번에 제가 얘기했듯이 기말고사 때 역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 사기 꺾이지 말고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결국 1학기 종합에서는 원하는 위치에 가 있을 수 있도록. 자, 오늘도 할 내용이 항상 많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동학농민운동입니다. 되게 복잡한 이제 여러 사건들을 함께 하게 될 텐데, 그 전에 동학이라는 게 뭔지부터 설명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동학이라는 개념은 조선 후기의 어떤 사상, 이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시험범에서 뺐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못 드렸죠.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필수적인 그런 요소만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동학이라는 거는 풀이를 하자면은 동쪽의 학문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천주교 우리가 다른 말 이제 서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 서학의 일종의 이제 대비되는 개념으로 등장한 종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전통 사상들 있죠. 뭐 유교라든지 불교, 도교 뭐 이런 내용이 조금씩 이렇게 짬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종교인데 언제 등장했냐? 1860년에 몰락 양반이었던 최재우가 창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동학에서 주장하는 여러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자, 인내천.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늘과 같기 때문에 이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어떤 그 양반 중심의 신분제를 부정하는 그런 구호를 내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분제에서 고통받는 일반 이제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 동학에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부 입장에서는 최재우 저놈이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을 꼬드겨가지고 이상한 사상을 퍼뜨린다. 뭐 일명 이제 혹세무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최재우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현혹한다는 죄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정부의 어떤 바람과는 달리 2대 교주인 최시영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 동학의 교세는 더욱더 확장이 돼요. 자, 요 얘기부터 이제 우리 교과서 진도 범위 안에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동학이라는 게 오히려 이제 최재우가 죽고 난 다음부터 교세가 확장을 하더라. 그럼 그 교세가 확장하게 된 배경이 뭐냐? 바로 이 최시영이 조직망을 잘 정비했다라는 데 있는데, 그 조직망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포접제라고 합니다. 포접제. 뭐 어려운 용어인데, 접주라는 게 있어요. 중간중간에 접주라는 게 있어서 그 접주들이 자기 해당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조직하는 이런 게 이제 포접제인데, 기존의 어떤 다른 단체하고는 달리 이 동학은 이런 포접제를 통해서 아주 탄탄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관리를 잘했던 거죠. 한마디로 이 포접제를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동학이라는 동학의 이제 교세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확장되기가 용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교세가 확장된 배경이 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그만큼 이 백성들, 하층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학 같은 걸 찾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동학은 초창기에는 어떤 종교운동을 중심으로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이제 교조신원운동이라는 표현이 교과서에 등장하는데, 자, 교조라는 거는 종교의 조상, 그러니까 어떤 첫 번째 교주, 최재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신원이라는 거는 원통함을 이제 풀어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혹세무민이라는 죄로 처형당한 최재우를 명예회복시켜달라는 게 교조신원운동입니다.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입니까? 동학을 믿는 것을 허용해달라는 얘기랑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당시의 농민들 입장에서는 이 동학이 되게 매력적이기 때문에 동학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는 어쨌든 이 동학을 계속해서 이제 감시하고 그 죄목으로 잡아들이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동학을 그냥 좀 인정해 달라,
우리가 동학을 믿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초창기에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점차적으로 정치적인 구호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 정치적인 구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반외세, 어떤 외세의 침략에 대해서 저항하는 구호까지도 여기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어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근데 왜 뒤로 가면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냐면은 결국 이 동학의 대다수는 하층민, 농민, 백성들인 거고, 이 백성들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어디서 왔냐? 어떤 외세의 침략에서 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삶을 망친 주범, 이 외세를 몰아내자라는 주장이 결국에는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학이 단순한 종교를 떠나서 어떤 하층민들의 민심과 그 사람들의 고충을 대변하는 그런 단체로 점점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당시에 그러면은 도대체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땠냐?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미 우리가 뭐 강화도 조약의 내용이라든지 뭐 조청상민 수령 무역장정의 조약 내용을 잠깐 언급하면서 했던 내용인데, 일단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요. 크게 두 가지 요인을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이제 그 하층민들이 면직무를 이제 면포를 만들어 가지고 팔아 가지고 생계를 꾸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개항을 하면서 일본과 중국을 통해서 영국산 면직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가격 경쟁에서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면포를 만들어서 팔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야? 영국산 저 난닝구 가져온 일본 청나라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가고 있죠? 곡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그러다 보니까 쌀값이 올라갔을 거고, 당연히 이거는 쌀이 부족한 어떤 하층민 백성들한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먹을 게 부족한 거예요. 이런 청나라와 일본의 어떤 경제적 침략에 더해서 사실은 탐관오리들의 수탈도 그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특히 가장 심했던 동네가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배경이 되는 전라도입니다. 왜 전라도가 가장 심했을까요?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전라도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쌀이 많이 나는 동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라도가 특히나 탐관오리들의 표적이 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그러니까 지금 건드리기만 하면은 터지기 직전인 상황인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자, 그러면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동학농민 운동의 전개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칠판에 적어 놓은 거는 동학농민 운동뿐만 아니라 이제 갑오개혁과 청일전쟁까지 한 번에 이제 담아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뭐 우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과서가 동학농민운동하고 갑오개혁을 이제 각각 독립된 단원으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왜냐면은 둘 다 어쨌든 굵직굵직하게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읽으시게 되면은 상당히 이제 두 사건이 시기적으로도 겹치고 내용적으로도 서로 연계가 많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동학농민운동과 갑오개혁을 하나로 엮어가지고 한 흐름에 담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일전쟁까지 거기에 이제 녹여가지고 이야기로 이제 해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이 백성들이 상당히 지금 폭발하기 직전의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지금 이제 조금만 건드리면 이제 터지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스트레스, 불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그게 터진 곳이 어디냐면은 전라도 고부라는 지역이에요. 당시 이제 고부에 조병갑이라는 탐관오리가 있습니다. 이름부터가 좀 탐관오리스럽지 않습니까? 병갑. 저는 들을 때마다 너무 탐관오리스럽다고 이제 생각하는 편인데, 이 조병갑이 어느 정도로 탐관오리였냐면은 자기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리기 위한 비석을 세우겠다면서 그 동네 농민들한테 돈을 걷었어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여러 말도 안 되는 이제 이유를 갖다 붙여가지고 백성들을 뜯었어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백성들을 열받게 한 사건이 뭐였냐면은 교과서에도 나온 만석보 사건입니다. 보가 뭔지는 아시죠? 모르면 지금 알면 됩니다. 물을 저장하는 시설이에요. 농사를 위한 거겠죠. 근데 이 조병갑이 어느 날 이 만석보를 짓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동네에는 이미 사실 보가 있었어요. 보가 있었는데 만석보를 짓자고 농민들을 이제 강제로 노동을 시켰겠죠. 자, 근데 이제 다 만들고 나니까 조병갑이 뭐라고 하냐면, 하지만 너희들은 물을 쓰려면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죠. 지금 바쁜 와중에도 쥐가 강제로 만들자고 해가지고 꾸역꾸역 만들어 놨더니, 다 만들고 나니까 이제 써야지 했더니 돈을 내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백성들의 불만이 폭발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전봉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부 관아에 쳐들어가게 되고, 결국 이제 조병갑은 도망을 가게 됩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뭐 조병갑은 되게 잘 먹고 잘 삽니다. 안타깝게도. 어쨌든 조병갑은 그렇게 도망가게 됐고, 농민들의 일종의 승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박원명이라는 이제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농민들을 조금은 잘해줬다 그래요.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화나 있는 사람한테 뭘 더 하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타일러 가지고 잘 무마를 시켰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견된 안핵사라는 직책이 있어요. 안핵사라는 게 이제 이런 지방의 사건을 조사하는 그런 관리인데, 이 안핵사로 온 사람이 바로 이용태라는 사람입니다. 이 이용태는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누구의 편에서? 바로 병갑이 편에 서가지고 이 사건의 주모자들을 잡아들이고 처벌하고 이런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나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또 열받게 하네. 그래서 결국에는 농민들이 본때를 보여주자. 그래서 이전의 고부농민봉기보다도 더 큰 규모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때는 단순히 그 고부 지역의 어떤 농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 우리가 아까 배웠던 동학의 무슨 조직? 포접제라는 게 있죠. 이 포접제를 활용해 가지고 각 지역의 어떤 동학 교도들과 힘을 합쳐 가지고 봉기를 일으킨 겁니다. 자, 이들이 봉기를 일으킨 지역이 어디냐면은 뭐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무장이라는 곳이에요. 이름부터가 벌써 딱 느낌이 오죠. 무장에 모여가지고 무장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1000여 명의 이제 사람들이 고부를 또 쳐들어가게 되고, 결국에 이제 고부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고통받는 지역이 고부 하나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1차 봉기를 한 동학농민군은 전라도를 한 바퀴 이제 순회를 합니다. 이제 지도 보시면 알 거예요. 전라도를 한 바퀴 돌면서 각 지역의 탐관오리들을 처벌하고 가는 곳마다 농민들의 어떤 환영을 받았겠죠. 그리고 점점 그 수도 불어났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전라도 한 바퀴를 이제 돌고 나서 결국에 어디까지? 전라도의 가장 중요한 도시인 전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농민군의 어떤 힘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정부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이제 관군을 보내서 이제 농민군하고 싸우게 되는데, 그 훈련받은 정부군마저 이 농민군이 이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투가 바로 황토연 전투와 황룡촌 전투입니다. 이 전투 이름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전투에서 농민군이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에는 전주성을 점령하는 데까지 이른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여러 농민봉기랑은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임슬농민봉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이렇게 산발적으로 일어나죠. 그런데 이 동학은 어때요? 지역별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의 힘으로 연대를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동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규모도 규모지만 그 조직력에 있어서도 그 이전의 밀란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관군까지 무찌르고 전주성을 점령한 거죠. 근데 이 전주성을 점령했다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한 게 이게 큰 도시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조선에서는 전주가 갖는 의미가 매우 크죠. 왜 크죠? 조선 왕조의 성씨가 바로 전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주는 일종의 성지와도 같아요. 조선에서는. 근데 그 지역을 지금 농민군이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곧 있으면 어디로 오겠어요? 서울까지 진격을 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최종 목표는 서울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어떻게 이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전투에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어떤 아이디어를 낸 겁니까? 아주 정신 나가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바로 청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당대의 많은 신하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백성들이 지금 불만이 있다고 다른 나라 사람 불러가지고 야 쟤네 좀 혼내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집 아들이 나한테 막 개긴다고 옆집 아저씨 데리고 와가지고 쟤 좀 혼내줘 이럴 거야?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교과서에서 매우 이걸 건조하게 다루고 있지만 저는 이거 상당히 큰 비판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과거에 겪지 않았습니까? 12년 전에 이모군란 때 이미 우리가 청나라의 힘을 빌렸다가 계속해서 청나라의 간섭을 받은 그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까맣게 잊은 건지 아니면 별로 이렇게 느낌이 없는 건지 결국 청나라한테 또 연락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래서 사람이 역사를 공부해야 됩니다.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를 바탕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청나라한테 도와달라고 한 건데 문제는 청나라가 혼자 오면 그나마 나은데 누가 같이 온다? 바로 일본군이 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얘네 왜 같이 옵니까? 무슨 조약? 텐진 조약이죠. 텐진 기억 안 나요? 갑신정변 끝나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조약이 맺었죠. 각각 군대를 물른 다음에 나중에 군대를 파병할 때 서로 연락하자.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가지고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일본이 그럼 나도 가야지가 된 거예요. 일본은 사실 그동안 힘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조선을 갈 수 있을까를 계속 기다리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명분만 생기면 무조건 들어가려고 한 애들이야. 그런데 그 명분을 우리가 제공을 한 거죠. 청나라를 부르는 바람에 텐진 조약 발동돼서 일본이 아리가또 이러면서 이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농민군도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부정부패, 탐관의 수타 이런 거에 불만을 가지고 일으킨 건데 지금 청나라와 일본의 군대가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사실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정부와 이 농민군이 결국에는 우리 그만하자, 화해하자라는 약속을 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전주 화해하기라고 합니다. 전주에서 화해의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이때 농민군이 뭘 제안했냐면은 패정개혁안이라는 걸 제안해요. 패정이라는 게 어떤 잘못된 정치 뭐 이런 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악패습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어떤 정치를 개혁하자라는 어떤 조항을 정부에다가 제출하게 되고 정부가 그거를 그래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결국엔 전주화약이 체결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농민들은 집강소라는 것을 전라도 이제 곳곳에다가 설치를 하게 돼요. 원래 취지는 지방관을 보조해서 그 지역의 행정 업무를 돕기 위한 건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 이제 전라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지방관들이 농민들 보면은 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무섭죠. 왜냐면은 이미 한번 조병각 같은 애들도 쫓겨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지방관들이 조금은 농민군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보조에서 머무르기보다는 이 집강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기구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 역사에서 되게 특별한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이 패정개혁안의 내용을 차근차근 실행에 옮긴 거죠. 이 패정개혁안의 내용은 제가 끝나고 다시 한번 사료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부도 역시 뭔가를 해야겠죠. 특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청나라하고 일본한테 야, 우리 해결했어. 이제 돌아가. 너네가 이렇게까지 올 건 없었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뒤늦게. 근데 얘네가 가겠습니까? 남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어려운 거지 한번 들어가서는 당연히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군대를 통해서 얼마든지 그 나라를 압박하고 얻어올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일본은 나 안 갈 건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본도 이제 이유가 필요하죠.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나는 너희들이 이게 청나라로부터서 좀 독립도 하고 그다음 너희들 앞으로 근대화도 추진하고 개혁을 내가 도와주러 온 거야. 난 근데 이대로는 못 가. 나는 너네가 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개혁을 하는 걸 보고 싶어. 라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도 알았다. 우리 개혁하겠다. 교정청이라는 기구를 설치합니다. 말 그대로죠. 뭔가를 이제 고치겠다. 교정하겠다라는 기구예요. 그래서 교정청에서도 정부가 이제 자체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결국 일본이 집에 갔다 안 갔다? 안 갔다입니다.
우리가 이게 자체로 개혁을 추진했지만 당연히 일본은 애초에 가기 싫어서 된 핑계이기 때문에 집약할 이유가 없어요. 자,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일본이 경복궁을 강제로 점령을 합니다. 경복궁을 포위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군대를 무장해제 시킨 다음에 사실상 자기들이 마음껏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다시 또 개혁을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교정청에서의 개혁은 별로 이제 성에 차지 않았는지 개혁을 다시 강요하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가보개혁, 1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이루어졌냐면은 군국기무처라는 곳에서 이루어져요. 교정청은 이때 이제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고 군국기무처를 새로 설치해가지고 여기에서 개혁을 실시하게 되고 그 중심 인물을 누구로 삼냐면은 흥선대원군과 김홍집으로 삼아요. 자, 오랜만에 보죠. 흥선대원군. 참 질긴 아저씨예요. 왜 하필 여기서 갑자기 흥선대원군이 등장을 했느냐? 자,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백성들이 자기들을 싫어하는 걸 알죠. 일본을 매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백성들을 달래줄 어떤 얼굴 마담이 필요했다. 그럼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이죠. 백성들이 그나마 좀 좋아했던 인물. 그래서 흥선대원군을 앉히고 그 옆에 실질적으로 아마 일을 하게 될 김홍집을 파트너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갖가지 개혁을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어떤 움직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을 추진해 나가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서도 두 갈래를 더 공부하셔야 돼요. 하나는 뭡니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하고 나서 아예 청나라까지 공격을 하게 돼요.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고 있었던 청나라의 배를 습격해가지고 그리고 뭐가 시작된다? 청일 전쟁이 또 시작이 됩니다. 복잡하죠. 가보개혁이 추진되는 와중에 청일 전쟁이 또 터져요. 자, 그리고 농민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면은 사실 우리 농민들이 불만이 있는 거는 탐관오리뿐만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지게 된 거는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어떤 상권 침탈 이런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외세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경복궁까지 점령했어.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은 감히 우리 국왕을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기서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동학농민군은 왕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악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얘네들이 악감정을 품는 거는 나쁜 관료들, 탐관오리, 그 다음에 이건 좀 관점에 따라 다른 거지만 개화파 관료들 이런 사람들을 동학농민군이 싫어했던 거지 고종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국왕을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다시 군사를 일으키게 되고 이거를 우리가 2차 봉기라고 합니다. 1차 봉기는 아까 전주활고로 끝났으니까. 자, 근데 2차 봉기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자, 남접과 이거 왜 뽑았어? 남접과 북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소리지? 제가 동학에는 이제 포접제라는 조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장이 있으면 그 밑에 접주라고 있어요. 접의 어떤 주인, 그러니까 중간 보스들, 그리고 그 밑에 또 작은 보스들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일종의 다단계라 그랬죠. 그런데 이 접이 크게 두 개가 있어요. 남쪽에 있는 접과 북쪽에 있는 접. 그러니까 동학이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집단의 특징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접 같은 경우에는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하는 지역에 어떤 농민들이 가입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학을 어떤 종교처럼 받아들이기보다는 자기들의 지금의 상황을 좀 타개해줄 그런 돌파구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평등 사상이라든지 탐관오리와 맞서 싸운다든지 하는 그런 활동에 좀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게 남접이고 북접 같은 경우에는 종교 활동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동학이 초창기에는 종교적 움직임, 뭐 교조신원운동 이런 거 한다고 했잖아요. 그 중심이 바로 이 북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차 봉기 때 남접들의 활동을 가지고 북접은 비판을 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나라에다가 잘 보여가지고 종교를 지금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괜히 남접이 밑에서 자꾸 막 정부군을 상대로 싸우고 이러다 보니까 동학의 이미지를 나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북접 입장에서는 1차 봉기 때는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차 봉기는 우리도 한다. 그래서 남접의 전봉준, 그다음에 북접의 뭐 손병희, 최시영 이런 사람들이 합세를 하게 돼요. 왜 여기서 북접이 참여를 하느냐? 당연하죠. 왜냐면 얘네들의 목표 뭐라 그랬어요? 좀 잘 보여야 돼요, 왕한테. 그러다 보니까 2차 봉기의 목적은 일본 쫓아내고 우리 왕을 지켜주자, 이런 개념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접도 합류를 해가지고 남접과 북접이 연합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2차 봉기 때는. 그래서 얘네들이 충청도 이제 논산에 모여가지고 서울로 진격할 준비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가 얘네들이 어디서 만나냐면은 바로 공주에서 만납니다. 공주의 우금치라는 곳에서 이제 전투를 하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일본은 어느 정도 청일 전쟁에서 점점 우세를 가져가게 돼요.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가 점점 생겨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청나라가 약해가지고 일본이 좀 우세가 생기는데, 당시 이제 일본군이 그 여유를 가지고 우리나라의 정부군과 합세해가지고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러 공주까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학농민군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정부군도 상대해야 되고 일본군도 상대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동학농민군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부군은 우리와 싸울 필요 없다. 우리는 일본을 몰아내려고 하고 개화파 관료들을 몰아내려고 하는 거지. 정부군 너희들은 우리하고 같이 싸워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회유하기도 해요. 근데 뭐 제대로 안 됐죠.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전투를 벌였는데 상대가 안 됐습니다. 슬프게도. 인원은 동학농민군이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동학농민군의 무기라고 해봤자 대나무 이렇게 깎은 거, 죽창, 그 다음에 뭐 농기구 조금 가져왔겠죠. 그리고 총 몇 개. 근데 총도 사실상 매우 구식총. 그래서 성능이 별로 좋지 않았겠죠. 반면에 일본군이 쓰던 무기는 기관총이었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따라라락 쏘면은 이렇게 쫙 나가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어떤 무기의 격차가 너무나도 심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이 기관총을 상대하면서 어떤 특별한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런 게 별로 없이 좀 약간 무대포로 진격한 경향이 있어요. 뭐 기록에는 이제 장태라 그래서 어떤 이렇게 길어가지고 제가 한번 사진 띄워드릴게요. 이거를 굴려가면서 그 뒤에 숨어가지고 뭐 진격하고 뭐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 이제 일본의 어떤 신식 무기 앞에서는 다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우금치 전투에서 동학농민군이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학농민운동은 끝이 나게 돼요. 사실상 여기서 패배하면서 좀 중요한 어떤 지도부에 있었던 인물들이 다 잡혀서 처형을 당하고 나머지는 각지 이제 흩어져가지고 산발적으로 저항을 하지만 그때부터는 사실상 힘이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동학농민운동이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조금 힘들었죠. 살짝 좀 숨 고르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상당히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사건은 웬만하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중들은 웬만하면 들고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역사가 뭐 사실은 뭐 힘들었던 시기가 뭐 신라하대, 뭐 무신집권기, 세도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의 모든 시대가 살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들이 들고 일어났다는 거는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게 일단 깔려 있는 거고, 두 번째, 민중들의 의식이 그만큼 성장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사람들이 야, 못 살겠어 하고 일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매우 조직적으로 활동했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고 이들이 주장한 어떤 패전개혁안의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이 사람들의 의식이 높았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좀 이따 보도록 할게요. 뭐 숨 고르게 한다고 해놓고 막 열심히 또 수업을 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자, 일단 동학농민 운동이 진압이 되고 나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일본은 한층 더 여유가 생겼겠죠. 왜냐면은 이게 일본 입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었던 게 규모도 규모지만 사실은 이 동학농민군과 흥선대원군 간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청나라하고 동학농민군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일본을 쫓아내야지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거죠. 막 전봉준하고도 막 이렇게 개인적인 관계가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제대로 실현이 안 된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시름 놓은 거죠. 그래서 동학농민군 진압을 하고 청나라에 좀 더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청나라도 이제 아작을 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한 번 더 개혁을 하게 되는데 2차 개혁입니다. 자, 근데 인물이 바뀌었죠. 흥선대원군에서 박영렬로 교체가 됐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사실 1차 개혁 때는 일본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좀 바빴어요. 왜냐면은 청나라랑도 이제 막 전쟁을 시작했고 동학농민군도 여전히 건재했고, 그래서 이때는 사실 나중에 우리가 개혁 내용을 다음 시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본의 강요보다는. 자, 그런데 2차는 이제 얘기가 다르죠. 동학농민군 거의 진압됐고 청일전쟁도 발음이 왜 이래? 청일전쟁도 지금 마무리 단계예요. 그래서 2차 개혁 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게 됩니다. 인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일단 김홍집은 그대로고 박영효가 추가되는데, 박영효는 우리 한번 들어봤죠. 언제 들어봤습니까? 갑신정변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망명을 했다가 지금 1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박영효는 일본하고 매우 친하기 때문에 여기에 박영효를 중심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일본의 간섭이 그만큼 더 심해지겠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2차 개혁이 또 이루어지겠죠. 개혁 내용은 제가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긴장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청나라와의 전쟁이 완전히 일본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자, 전쟁이 끝나면 뭐합니까? 조약을 맺어요. 지긋지긋한 조약 또 나옵니다. 자, 이번 조약은 시모노세키 조약이에요. 이 이름 가지고 중학교 때 장난 많이 쳤을 겁니다. 시모노세키는 일본의 한 도시입니다. 일본의 한 도시고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이제 맺어진 조약인데 주요 내용은 당연히 청나라가 일본에게 뭘 해주느냐겠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전쟁하느라 이제 돈을 많이 썼고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이제 청나라한테 야, 전쟁 그만하는 대신에 뭐 해줄 건데? 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청나라가 뭘 해주게 되냐면은 이때 타이완을 할양하고요. 그 다음에 랴오뚱 반도를 할양하게 돼요. 타이완은 대만이죠. 여기를 이제 일본이 이때부터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다음에 랴오뚱 반도는 어디냐면은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요동 반도라고 불렀던 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을 이제 일본이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막대한 배상금을 또 일본에게 지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는 진짜 좀 잘못 싸워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랴오뚱 반도예요. 사실 지금까지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호시탐탐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입니까? 러시아. 러시아는 한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냐면은 얼지 않는 항구를 갖고 싶다. 일명 부동항이라고 하는데, 자, 러시아는 너무 추운 지역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되면은 배를 제대로 띄우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이 됐든 아시아가 됐든 남쪽으로 내려오려고 했고, 그거를 계속해서 견제했던 게 영국이에요. 거문도 사건 기억나시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렇게 꿈꾸던 그 얼지 않는 항구를 일본이 지금 청일전쟁 이후에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랴오뚱 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열받아가지고 그거 내가 찜해놓은 건데 니들이 가져가? 그래서 이제 일본한테 한마디 해야 되는데 이제 혼자 하면은 조금 이제 힘이 약하니까 친구도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프랑스와 독일입니다. 러시아, 프랑스, 독일. 뭐 한 거예요? 야, 독 풀어. 죄송합니다. 러시아가 프랑스, 독일을 데리고 와가지고 일본한테 야, 너 요새 좀 많이 나대는 것 같다? 라고 한 게 바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동안 성장을 많이 해가지고 청나라까지 이길 정도로 성장은 했지만 아직 러시아, 프랑스, 독일한테까지 덤빌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이 랴오뚱 반도는 다시 취소가 돼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그냥 그대로 갖게 됩니다. 이 삼국 간섭을 통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보고 쪼는 걸 보고 우리 정부가 저거다 이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청나라에게 계속 간섭을 받다가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해서 청나라가 이제 조선으로부터 완전히 손을 떼게 된 거거든요. 그럼 이제 누구 세상이에요? 일본 세상이 된 거라는 거지. 일본한테 이제 간섭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러시아한테 이제 일본이 저러는 걸 보고 우리 정부가 야, 우리가 이러다가 일본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러시아한테 붙으면 되겠다.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견제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중심 세력을 러시아하고 가까운 인물들로 새롭게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친러 내각의 수립이라 그래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친러, 친일 이런 용어들은 우리가 흔히 쓰는 뭐 친일파 해가지고 나쁜 놈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러시아하고 좀 더 가까운, 일본과 더 가까운 이런 의미로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박정양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일본하고는 이게 조금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 열받죠. 청나라까지 무찌르고 이제 조선 내 거야 하는데 갑자기 얘네들이 막 러시아를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본 거지. 도대체 이 러시아를 끌어들인 애들이 누군가? 봤더니 그 중심에는 명성황후가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어떤 우두머리라고 생각을 하고 깡패를 고용해가지고 결국에 궁궐에 침입을 해서 명성황후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시체를 이렇게 뭐 태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뭐 명성황후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이거는 사실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비극적인 그런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정부 관료들이 화들짝 놀랐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악을 하고 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부 내각을 다시 바꾸게 돼요. 그래서 친러 성향의 인물들을 다시 멀리하고 일본과 가까웠던 애들, 어떤 애들? 김홍집, 육일준 이런 애들. 다 들어보는 사람들이죠. 계속 나와요. 육일준은 우리 왜 보빙사로 갔다가 서유관문 쓰고 했다는 사람, 중립파론 막 그 사람.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게 되고 이걸 우리가 3차 개혁이라고 합니다. 개혁이 3번 있었던 겁니다. 1차, 2차, 3차. 이때는 이제 개혁을 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 3차 개혁은 해가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1894년이 아니고 1895년이에요. 그래서 을미개혁이라고도 부릅니다. 갑오개혁이라고 하고 여긴 또 을미개혁이라고 하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개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바로 고종이겠죠. 어쨌든 집에서 궁궐이 집이니까 집에서 잘 자고 있는데 갑자기 끌려 나가서 죽었단 말이야, 왕비가. 그럼 고종 입장에서는 자기도 사실은 언제 갑자기 저렇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탈출을 시도해요. 근데 첫 번째는 실패했습니다. 탈출을 첫 번째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두 번째로 이제 탈출을 노리게 되는데 그게 결국 성공을 하죠. 그게 바로 아관 파천입니다. 아관이라는 거는 러시아 공사관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러시아를 아라사라고 불렀는데 아라사 공사관이라고 해서 아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러시아 공사 파천이라는 건 이제 왕이 이동하는 거를 파천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아관 파천 이러면은 가끔 질문하는 친구 중에 그럼 러시아까지 도망간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는데 러시아 공사관은 러시아 외교관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 그 고종이 머물고 있던 궁궐에서 아주 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를 하면서 다시 그 우리나라에 대한 주도권이 러시아로 넘어가게 된 사건입니다. 이때 뭐 아관 파천에 대한 얘기도 찾아보면 되게 재밌어요. 어떻게 탈출했냐면 이제 고종을 여장을 시켜가지고 상궁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이제 탈출시켰다 그래요. 한 나라의 왕이 이제 화장을 한 거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자, 일본이 이제 와 조선 먹어야지 했더니 러시아가 안 돼 해가지고 우리가 러시아한테 붙으니까 일본이 어쭈 이것 봐라 해서 명성황후를 죽여서 다시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그런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대피하면서 다시 러시아 쪽으로 바통이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고종은 이 3차 개혁에서 추진됐던 개혁을 중단시키고 이 김홍집을 결국에 이제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래서 뭐 김홍집은 이제 민중들한테 길거리에서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어떤 흐름의 끝이 됩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래도 러시아의 입김이 더 많이 작용을 했겠죠. 그래서 일본과 러시아가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대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마치 우리가 청일전쟁 이전까지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계속해서 으르렁거렸듯이 비슷한 전개가 시작이 돼요. 자, 그럼 이제 사료를 보면서 동학농민운동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료를 이제 보면서 한 번 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12페이지고요. 패전개혁안 사료가 나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 농민군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했던 어떤 개혁안이 있다 그랬죠. 그 내용인데 주요 내용만 볼게요. 1번하고 이제 6번을 보면은 세금 마음대로 걷지 말아라. 그러니까 어떤 세금 수치에 대한 불만. 이게 사실은 농민들의 가장 큰 불만이거든요. 또 그런 거랑 관련해 가지고 3번, 11번 같은 경우가 어떤 부정부패 많은 애들, 탐관오리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9번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동학농민 운동의 배경으로 얘기했던 어떤 그 외세에 대한 불만, 그러니까 청나라 상인하고 일본 상인에 대한 불만이 있다 그랬죠.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13번 보면은 대원군에 대한 어떤 호감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1차 개혁 때 흥선대원군을 내세웠던 게 바로 이런 농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패전개혁안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패전개혁안의 내용은 이 숫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마다 다루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 중에 조금 그래도 알아야 된다 싶은 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패전개혁안의 내용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토지를 평균 분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건 알아두세요. 말 그대로 하면은 토지를 사람들에게 나누어서 경작하게 한다라는 뜻인데, 뭐 이거에 대한 해석은 되게 분분해요. 근데 뭐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은 결국에 얘네들이 토지제도 개혁에 대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 뭐 이 토지 평균 분작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뭔지는 몰라도 어쨌든 토지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의 의지 이런 게 동학에게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어떤 세금 제도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실제로 농민이 가장 불만인 거는 내 땅이 없다라는 거거든. 소작농이 너무 많고. 그래서 토지 자체를 사람들에게 다시 이제 나누어 주는, 토지제도 자체를 바꾸는 이런 거에 대한 주장이 있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패전개혁안의 내용은 이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나중에 요 1차 가보개혁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발전하는 그 과정에서 이 동학농민군도 상당히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거 사료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봉준에 대한 재판 기록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1차 봉기와 어떤 2차 봉기의 성격이 조금 달랐다라는 걸 보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 고부농민 봉기와 1차 봉기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전봉준이 왜 일으켰다고 했냐면은 요약을 하자면 탐관오리의 수탈에 저항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1차 봉기의 어떤 성격을 어떻게 규정을 하냐면은 보통 반봉건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봉건이라는 거는 어떤 구시대의 어떤 안 좋은 그런 관습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양반의 신문제 질서라든지 그 다음에 탐관오리들의 수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봉건적이라고 보면 되는데 1차 봉기 때는 이런 반봉건적인 성향이 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들이 외쳤던 구호를 보면은 뭐 어떤 제폭구민, 보구간민 뭐 이런 구호들을 내걸고 있어요. 사실 이거 아까 있었어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지금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의 초점이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데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떤 반봉건적인 성향으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2차 봉기는 왜 일으켰냐라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 임금을 지키기 위해서다.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하고는 조금 성향이 다르죠.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 2차는 반외세 또는 반침략적인 성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차 때도 물론 일본이나 청나라에 대한 반감이 당연히 있어요. 장사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반봉건적인 성향이 좀 더 두드러졌다면 2차 때는 역시 반봉건적인 성향이 있겠지만 일본의 경복군 점령에 대항한다는 측면에서 반외세의 성향이 더 강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1차 봉기와 2차 봉기의 미묘한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동학농민운동, 갑오개혁, 청일전쟁을 제가 하나의 흐름으로 담아냈습니다. 조금 정신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워낙 복잡한 사건이다 보니까. 근데 잘 이야기로 기억을 하셔서 이 전체 순서, 흐름, 인과관계, 그 다음에 어떤 용어들 잘 정리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과서상으로는 조금 흩어져 있어요, 내용이. 그래서 다 읽어보시고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 갑오개혁의 이제 주요 내용들을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용은 안 하고 그냥 개혁이 있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볼 거고, 그 다음에 아관파천 이후의 상황까지도 아마 한 강의에 제가 담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지만 오늘 강의가 아마 상당히 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이제 쪼개서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무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셨고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고, 어쨌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빨리 끝내야지. 안녕.